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미 한미, 한일, 뉴욕에서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1차적인 보도를 오늘 아침 일찌감치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추가적인 최종적인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길 리서치에서 최근에 이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 권순일에 대한 이 조사, 수사, 그 다음에 이 김명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만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바로 그래야만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비리는요, 사실상 지난 2018년도에 그 당시에 말이죠. 지금 이 김영환 당시 경기지사를 출마했었죠. 그때 본인이 최초로 제기한 것인데 그 당시 제기했던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져 있고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 정도로 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더 확고하게 수사 내용을 수사를 추진해 달라. 이런 이 압박의 메시지를 내놓고 지금 현 수사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은행권에서 이 수상한 자금이 해외로 지금 송금된 게 그동안에 알려졌던 9억 원보다도 9조보다도요. 1조 원이나 더 많은 10조에 상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의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라도 말이죠.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 즉 정상회담이 될까? 아니면은 테러자금 세탁 차원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수상한 자금, 더군다나 이거는 이 자금에 대한 한미 간의 공조를 위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취임 초기에 바로 미국을 다녀온 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까지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요. 이 액수가 커짐에 따라서 파장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종합적으로 잘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이 초벌구이로 여러분께 급하게 신속하게 보도해 드렸던 것보다도 상세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요, 이제 제대로 정론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러려면 왜 만났느냐. 이게 이제 야권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은 우선 이 두 분의 이 정상회담을 본래는요,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회담을 한 30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 이 마지막까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자, 그 얘기는요. 저도 뭐 유엔 회기를 쭉 해봐서 아는데, 왜냐하면 유엔 회기 하면요. 특히 바이든 또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이번에는 뭐 시진핑은 좀 안 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주요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정상과의 이 양자, 이 회동이 말이죠. 본물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아주 꼼꼼하게 챙겨도 말이죠. 이 양자 정상회담이 각 정상마다 쫙 밀려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펑크가 난다거나 한쪽에서 좀 늦게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일찍 시작하는 경우 생각보다 회담이 길어질 경우에는요. 자연스럽게 다른 정상회담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각국 정상들의 회담에 대해서는요. 그 일정이 말이죠. 예정대로 딱 지켜지는 정상회담은 거의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가변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지금 민주당과 야권에서는요.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정의 변화가 생겼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영국에서 국장에 참석한 이후로 바로 뉴욕에 가려고 본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18일 날 유엔 총회 개회식에 20일이죠. 죄송합니다. 20일 날 개회식 때 두 번째로 연설하게 돼 있었는데 이 연설 일정을 하루 수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때 그래서 뉴욕으로 바로 안 가고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날아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하루에 일정을 얼마나 많이 잡아놓겠어요?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날아가 버린 일정 중에 양자 정상회담들 중에서 그래도 1분이라도 살릴 거는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분 정상회담을 살린 게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48조짜리 뭐라고 만났냐 그런데요. 이거 유엔 외교의 특성 그리고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총회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양자회담의 특성 이거를 전혀 무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1분 미만 48조짜리 만남이라도 이 배려해 준 거 이거는요 저는 배려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 K 서밋하고 이 K 엑스포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이 행사를 못 가고 왜 바이든을 만나야 할 긴급한 현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K 서밋하고요, K 벤처 서밋하고 그다음에 이 K 엑스포 여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행사를 불참하고서 바로 바이든한테 가서 48초 동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한미 회담이다 이렇게 회담. 저는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보도할 때 이거 뭔가 수상하다. 저도 이 감이 생겨가지고 저 제목도 회담이란 말 하나도 안 썼어요. 번개 회독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번개 회독.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뭔가 불안해 회담이라고 한 게는. 그래서 제목에는 번개 회독. 48초니까 번개 회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48초만이라도 우리가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요.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만남의 총량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뭐냐?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첫째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 현대차가 말이죠. 미국에서 현대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돼 있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불리하잖아요, 수출에.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는 이제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환율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급격히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우리는 이미 2008년도에 이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고 또 1998년도에는 IMF 위기를 겪은 바 있어요. 그야말로 뭐 보고 놀란 거, 뭐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화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도와달라. 쉽게 얘기해서 통화 수합 이거를 좀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요 유동성과 관련된 배려를 유동성과 관련된 협의를 갖다가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의견에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 통화 문제도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가 보니까 이제 북한 핵과 관련된 대응이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공조를 강화한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단층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화 수업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요. 유동성 공급 장치라고 그랬어요. Liquidity Facilities라고 했는데 유동성 공급 장치 중에 하나가 통화 수합 협정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 장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 그러면 이게 48주 사이에 옆에 통역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통역은요 박진 장관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진 장관은 본래 YS 때 직접 통역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식 통역을 써가지고 정식 이 외교 용어로다가 통역할 만한 시간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래도 48조짜리지만 의미가 있었느냐? 사전에 미국의 NSC하고 우리 NSC하고 긴밀하게 수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까지 의제에 관해서는 조율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측 입장을 다 알아. 또 우리도 미국 측 입장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48초간의 이 두 정상 중에 이 짧은 대화 속에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가 잘 다뤄나가자. 네 뜻 알고 우리도 우리 뜻 안다. 그래서 상당히 압축적인 용어로 이 정상이 서로의 포인트를 다 알았다. 그런 쯤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야권에서 또 도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문제가 삼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바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자체를 불참하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이 회의가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난치병 같은 거를 좀 치유하자.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좀 부자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재정 기여를 하자. 이런 취지의 이제 회의인데요. 여기에 가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잠깐 만난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오면서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그냥 혼잣말로 뭐라고 했냐면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얘기가 그야말로 지금 도하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극히 사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갖다가 이 외교적인 성과와 연계시켜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이죠. 자, 누구든지 문 닫아놓고 사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극히 사담. 이거는요,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느낌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우선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렇게 XX라고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부적절한 용어를 쓴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면은 그야말로 사적으로 한 얘기를 갖다가 무대 위에서 이 공적인 말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의도 사실은 판명을 해봐야 한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을 놓고 외교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고위 관계자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야말로 국가 이익을 위한,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교 전선에서 윤 대통령이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러면 야당 이익을 붙들고 들어지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할 때마다 객관적인 팩트 자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이라는 그런 이 외신의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잘못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엉터리 외교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초장부터 말이죠. 윤 대통령이 나가면 영국에서는 조문 외교의 참사, 지금 이 미국에서는 또 이런 막말 참사 이렇게 해서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의 회담도 말이죠. 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조율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 수상도 지금 일본 총리도 말이죠. 일본 내 국내 정치 여건상 우리 윤 대통령하고 정식으로 회담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내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일본과의 회담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약식 회담에 이제 끌고 끝났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끝나고 나니까 일본 당국에서는요. 이게 이 약식 회담이 아니고 간담회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간담. 그러니까 격을 상당히 낮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요.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 조약 행사에 지금 일본 총리가 참석하게 돼 있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그 행사장에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왜 쫓아가서까지 만났느냐. 오라고 하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유엔 정통의 기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국의 양자 정상회담의 기본에 대한 인식마저도 전혀 지금 잘못 되어 있고 또 잘못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오로지 윤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사정해 가면서 만나느냐. 그러니까 5년 내내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켜 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악화시켜 놓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라도 발품을 품어서라도 이 난국을 타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이 국제 역학 관계는요. 이 파워 게임입니다. 정글이 법칙이 적용해요. 자,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통령이 쫓아가서 만나는 것보다도 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라도 만나야죠. 그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냐 회담이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정상 차원에서 또 이 외교 당국의 차원을 통해서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자. 이 정상 간의 차원에서도 채널을 만들어내자.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딱 한마디지만. 그런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실무진들의 그리고 이 관련 외교관들, 공직자들의 노고는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저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권의 비판이 얼마나 그야말로 이 국내 정쟁 지향적 비판인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이런 이 정상회담의 일정 추선 이런 것은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이었는지를 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옹호가 아니라요,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이번 유엔 정상, 유엔 총회 계기로 한 정상회담의 실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빈손 외교다, 비굴 외교다, 막물 외교다, 외교 사고다, 이거 완전히 프레임을 건, 그만큼 민주당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때려서라도 좀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이 국내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길 리서치 하면은요, 비교적 진보 성향적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평가를 받는 기관인데요. 이 한길 리서치가요, 쿠키뉴스 의뢰로 해서 지난 9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 이전에 비해서 6.8%가 높아져서 37.8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요, 7.0포인트가 내려서 60.0%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긍정평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31.6에서 43.7, 그 다음에 PK가 32.9에서 44.1, 충청권이 26.2에서 37.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부정평가는 뭐 당연히 이 호남 지역에서 제일 심하게 부정평가가 나타났지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호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 자체가 약간 내려갔어요. 76.7에서 72.9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수의 안방이라고 하고 있는 TK 쪽에서 유일하게 이 부정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54.4에서 45.8로. 그리고요,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이 점을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평가의 경우에는요, 법치 공정, 상식적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보복수사로 보는 측면, 이런 점에서 좀 떨어졌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0.8포인트가 내려가서 37.6, 민주당은 0.9가 내려가서 31.2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외화 송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지난달, 그러니까 8월 14일 날 한번 중간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6월에 이상한 자금이 대대적으로 중국과 일본, 홍콩 쪽으로 나갔다, 유출이 됐다, 송금이 됐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쭉 하고 은행권에서도 자체적인 감사를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지난달 중순에 나온 이 액수를 보면요, 65개 업체에 65억 4천만 달러가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9조 1천억에 달하는데, 이번에 말이죠, 조금 다른 은행에까지 이 조사를 늘려서 쭉 해 보니까 65개 업체가 아니라 8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82개 업체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액수도 65억 4천만 불보다도 6억 8천만 불이 많은 72억 2천만 불, 즉 10조 1천억, 그러니까 1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느냐? 왜냐하면 북한은 사이버 해킹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느냐? 그러면 넘어가는 원인이 뭐느냐?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대가용으로 혹시 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박지원이가 옛날에 5억 불 들여서 1차 정상회담을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의혹이 여전히 지금 살아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이 테러 자금을 갖다가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세탁을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또 이 외화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를 또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탈취해가지고 가져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거래된 돈이 은행을 거쳐서 송금돼가지고 해외로 나갔다.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현재성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도 지난 5월 말, 6월 말 7월 초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때 FBI와 가상화폐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상한 이 자금의 10조 원, 이 규모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규모고 이게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내법만 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도요 지금 10조 원 상당이 해외로 송금된 건과 관련해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로 어제도 말이죠.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시점장에 대한 체포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한 이 자금의 해외 유출도 앞으로 큰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김영환 충북 지사죠. 충북 지사가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하고 맞붙었다가 이제 아깝게 분패를 했는데요. 이 충북 지사가 최근에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 판사 권순일의 노비 사건, 그 다음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 사건, 그 다음에 친형 강제 입원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김명수의 농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남 fut볼 제3자 뇌물 사건인데 이거는 왜 두산건설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하지 않느냐? 이거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만이 본인이 이제 도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이 수사기관은요 사법부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분발하고 이게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라는 대선의 민심이고 그래야 나는 바다 없는 충북의 도지사가 돼서 열심히 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뭐 아주 이 페북의 글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사건에 관해서 철저한 수사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준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특이한 것은요. 성남 풋볼클럽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왜 두산건설만 기소하고 나머지 네이버, 차병원, 농협 여기는 왜 무혐의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말이죠. 이 사건은 지난 선거에서 외롭게 외쳤던 명백한 제3자 뇌물 사건이다.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미르재단보다도 더한 성남판 미르재단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요 정말 저도 누차 얘기하지만은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속도를 내달라. 속도를.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이 형벌을 가해달라. 이게 저의 주장인데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